안전한 마을 만들기 정책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반상회의 경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도시공간연구소 영철호입니다. 추석도 지나가고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덥습니다만 연휴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이번 행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근 불행한 안전사고가 계속되면서 국가적으로 국민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의 정책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의 중부부처인 안전행정부와 건축도시 분야의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민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도시, 마을, 건축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생활환경의 안전을 위한 각계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의 과제를 논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행사를 시작하기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진영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다들 언론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오늘 국회 본회의 관련해서 의원총회 등이 갑자기 잡혀서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진영 의원님으로부터 사과 아쉬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참석하신 귀빈과 발제자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부 이성호 차관님 계십니다. 안전행정부 정종재 안전행정국장님이십니다. 다음으로 기조발제를 해주실 충북대학교 이재은 교수님 오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실 서울연구원의 신상영 연구위원님이십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은희 부연구위원이십니다. 세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실 고려대학교 이경훈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의 주관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재혜성 소장님이십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자료집 행사 진행 순서에서 보시듯이 먼저 개회사 그리고 환영사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네 분의 기조발제와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1시간가량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행사는 5시 30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재혜성 소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재혜성 소장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이 행사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끝내주신 이성호 안전행정부 차관님, 그리고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오늘 행사를 위해 축사를 준비해 주셨던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예외 기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크고 작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서
삶의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안전행정부와 함께 우리 도시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안전한 마을 만들기 정책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안전행정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등 안전 관련 정부 부처와 협력을 통해서 범죄 예방 환경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한 실내 건축 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모니터링 등 건축 도시 분야의 안전 구현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동안 정부, 지자체, 연구소, 민간이 함께 노력해온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사례를 바탕 삼아서 여러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앞으로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트고자 합니다. 안전한 마을 만들기는 단순히 건축과 도시의 전문 분야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행정부와 국제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함께 행사를 주최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행사에는 행정, 도시, 마을, 건축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가를 함께 모시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본 행사의 기조 발제를 준비해 주신 이재은 교수님, 주제 발표와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실 이경훈 교수님, 주제 발표를 해주실 신성영 교수님과 김은희 박사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실 정지범 박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지역의 안정과 발전에 큰 기반이 되는 첫 걸음이 될 오늘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전문가와 내외 기분 여러분들 그리고 본 행사를 위해 힘써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안전행정부 미성호 차관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지혜성 소장님 그리고 안전한 마을 만들기 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지혜성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과 수습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을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안전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이 과도기에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별로 지역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고 또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들은 대규모 재난에 대한 불안감 못지않게 나와 내 가족이 살아가는 거주지에서 범죄나 교통사고, 취약계층 안전사고 등 다양한 생활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이나 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활안전사고를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예방과 감시 활동을 강화하여 각종 사고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전행정부가 작년부터 금년 10월까지 1년간 추진 중인 안심마을 개발 사업은 주민들이 마을의 안전위해 요인들을 직접 조사하고 관리해 나가는 방면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와 장소, 설치 방법 등을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안전행정부는 이에 대한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발표되고 토의되는 내용들이 앞으로 안심마을 사업은 물론 각 지역별로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특히 지역별로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공무원이나 주민 등 관계자들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객석에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 토론 과정에 좀 질문도 많이 하시고 의견도 많이 개진하셔서 좋은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의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재성 소장님과 오늘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시는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국민들의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토론회가 안전한 마을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보다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안전한 도시에 살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이재현 교수님께서 기조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재현 교수님은 다들 아시다시피 안전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이십니다. 행정자치부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자문위원을 지내셨고요. 국가정보원 대테러 정책발전연회위원, 대통령실 국가위기상황센터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이재현 교수입니다. 오늘 굉장히 뜻깊은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우리는 안전한 도시에 살고 있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안전한 도시에 살고 계십니까? 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용히 오른손을 올려주세요. 딱 한 분이 들어주셨어요. 오늘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안전한 도시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곳을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마 이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어느 중간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또 우리가 살고 싶은 희망과 꿈과 바람직한 일로 가득한 이상향에서 우리를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현실은 자꾸만 우울하고 불안하고 괴롭고 재앙이나 재난으로 가득한 사회로 흘러가는 것 같은 두려움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제 우리와 우리 후손이 함께 살아갈
아름다운 이상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 내리는 그 세월호의 아픔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없이 많은 그 어린 학생들, 그 학생들이 보호받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른들을 걱정해주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 내 동생 어떡하지? 그 다음 문구가 하나 더 있었어요. 선생님은 괜찮으실까?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수많은 분들께서 눈물을 흘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슴이 막막해지는 그런 느낌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내용은 신문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여객선사와 마찰을 일으키지 마라. 원칙대로만 일하면 어떻게 하느냐. 사업자들이 너희 월급도 주고 너희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조금 융통성 있게 일을 하지 왜 그렇게 말썽을 피우냐. 사람 10명 더 탄다고 배가 가라앉느냐. 저는 이 표현이 공무원이었던 분에게서 나왔다는 게 사실 굉장히 놀랐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도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원칙을 그 누구보다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에서 일했던 분이 만들었던 작품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부분입니다. 어쩌면 원칙대로 일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 굉장히 융통성 있게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뼈저린 교훈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위기관리하면 많은 분들은 재난이나 재앙이나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대비하고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응하고 복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좀 달리 생각을 해왔습니다. 2년 전에 위기관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국내 처음으로 출판을 하면서 그 책을 쓸 때 저는 저자의 사상과 철학과 신념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1편, 제1장, 제1장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위기관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얼마나 위기관리를 한다는 이름으로 가치와 철학이 빠져있고 또 위기관리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하고 대비하고 대응하고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 권리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인류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받들고 구현하는 그 노력이 없이는 어떤 위기관리도 자칫하면 더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께서는 세월호 참사에서도 그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민과 해군이 생존자를 구하려고 할 때 우리와 계약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자제해달라. 또 모 기업에서는 세월호 참사 극복 과정에 사용하라고 바지선을 무상으로 쓰라고 그 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하지만 그걸 주관하는 기관에서는 우리와 계약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지 않겠다 하고 3일간 쓰지를 않았습니다. 3일 후에
그 계약한 업체에서 가지고 온 바지선, 그게 도착했을 때 무상으로 기증한 그 업체는 자신들이 제공했던 바지선을 끌고 다시 갔습니다. 행정행위로서 위법한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인간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권리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와 철학이 그 공무원들 머릿속에는 빠져 있었던 거죠. 오로지 법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행위들만이 위기관리고 행정행위라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위기관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우리 정종재 국장님께서 정말 지난 몇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저도 그 과정에서 자문위원으로 계속 보면서 정말 새로운 방법,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로 끌고 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범 사업이 끝나고 전국 단위로 나갈 때요, 각 마을마다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할 때 계획안을 내야 될 거고, 자부담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지역마다 5개 마을을 뽑겠다. 그런데 어떤 마을은 그런 공모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도 계획안을 어떻게 수립해야 될지도 모르고 얼기설기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획안을 만듭니다. 그리고서 순서를 딱 정했더니 전문가들이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5등까지 딱 끊는다면 그 절차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과 권리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가 빠져있는 절차가 됩니다. 왜? 우리가 만들어주고자 하는 안전한 마을은 그런 기획 능력이 충분한 마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마을, 그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노력을 기울이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심사위원들과 논의를 해서 혹여라도 그 노력조차도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마을에 대한 배려도 이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반영이 될 거라고 믿고 또 앞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늘 최고, 늘 최선을 다하는 1등 우선 사회가 위기관리에 적용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새로운 국가안보의 개념이 이미 시작된 지도 10년이 더 됐습니다. 즉, Unconfirmed reports this morning that a plane had crashed into one of the towers. 2001년 9.11 테러 당시 실제 동영상입니다. This is as close as we can get to the base of the World Trade Center. You can see the firemen assembled here, the police officers, FBI agents, and you can see the two towers. A huge explosion now raining debris on all of us. We're out of the way. 2001년 9.11 테러가 발생을 하고 약 1년이 되던 2002년 9월 5일 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안보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 From conventional military security concept to comprehensive security입니다. 즉, 기존의 전쟁이라든지 국지 분쟁이라든지 무력 도발, 핵무기 개발, 대량 살상무기 개발, 테러리즘 이런 것만이 국가 안보의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높은 실업률이라든지 또는 자연재난이라든지 인적재난이라든지 경제적인 신용불량 상태라든지 전염병, 질병 이 모든 것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국가 위기가 된다고 그걸 설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른 캐나다라든지 영국, 독일, 프랑스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세큐리티, 국가 안보의 개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안보의 개념을 바꾼 게 아니라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03년 2월 18일에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가 됩니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출범을 하고 참여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화물연대 파업이 나오고 화물연대 파업이 마무리되니까 철도노조가 파업합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니까 화물연대 2차 파업이 시작했어요. 부안 방사선 핵 폐기물 처리 장 입지 선정 문제로 부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부안 국민들이 죽창을 들고 군수를 감금했고 경찰서 무기고를 탈취해서 무장을 했습니다. 그 속에 있던 부안 국민들은 치안 부재 공백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폐선 터널 문제가 있었고 사스가 재발했고 조류 인플루엔자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제 한반도를 향해서 새로운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서 새로운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기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묘하게 전 세계적인 흐름과 맞물리면서 포괄적 국가안보라고 하는 신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위기관리센터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이명박 정부까지 가면서 국가위기관리실로 확대 개편이 됐던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기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군사적 위기로부터 이제는 군사적 위기와 비군사적 위기 모두에 대해서 국가안보 개념을 확립하고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인간안보, 휴먼 세큐리티, 경제안보, 환경안보, 군사안보라고 하는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위기관리 시스템이 나와야 될 테다. 그러면 이러한 포괄적 안보 개념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안전한 도시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마을은 정말로 안전합니까?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러면 우리가 안전한 도시에 살지 못하게 하는 국가 위기는 정말로 북한의 남침과 같은 일본의 독도 침략과 같은 거대 담론의 위기만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 위기는 말은 거창하지만 내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극한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것은 국가 위기일까요? 아닐까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자동차 사고를 당한다면 내 이웃이 유해 화학물질 공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불상사를 당한다면 그것은 국가 위기일까요? 아닐까요? 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포괄적 안보 개념 속에서의 국가 위기입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영토, 주권, 핵심 기반입니다. 오늘날 핵심 기반이라고 하는 건 아마 선뜻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즉, 물이나 공기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것들,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이나 시스템이나 기능을 우리는 국가 핵심 기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현대사회에서의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뿐만 아니라 국가 핵심 기반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기반으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는 국가로서의 생존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핵심 기반도 위기관리에서는 국가의 구성 요소로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국민안보 위기, 영토와 주권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영토안보 위기와 주권안보 위기, 그리고 핵심 기반 안보 위기로 구분을 해볼 수 있고요. 다시 국민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위기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활안전위기,
두 번째가 재난. 그리고 영토와 주권은 군사합동 핵심 기반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생활안전 위기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 분류 기준에 의해서 12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취약계층 안전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하루에 38명입니다. TV 보도에서 나오는 특이한 사례들,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순간에도 매일 38명 이상이 자살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베트남전에서 죽은 모든 군인 숫자를 다 합친 것보다, 3년간 죽은 군인 숫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18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1년에 아무 이유 없이 실종되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아무 이유 없이 원인을 알 수 없고 실종자가 1년에 4,000명입니다. 유병원 씨처럼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변사자까지 합치면 1년에 약 6,000명가량이 변사 및 실종자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1년에 이혼율이 얼마나 됩니까? 과거에는 333의 법칙이었어요. 하루에 교통사고 사망자 30명, 자살자 30명, 이혼율 34. 지금은요, 이혼율이 더 올라갔습니다. 하루에 44. 내 주변에는,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 주변에는 변사 및 실종자도 없고 이혼도 별로 없고 4대 범죄까지 포함을 하면 범죄로 살해당하는 사람도 없고 다 어디서 발생을 하는 거지? 여러분 주변에 없을 겁니다. 이 모든 사건, 사고와 불행한 일들은 빈곤선에 있는 소득 하위 계층 10% 미만에서 다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더 극명해진 거죠. 즉, 위기관리에 관심이 있거나 위기관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사회의 최하층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수많은 범죄 피해자들과 재난안전 사고의 피해자들, 불행한 삶의 원인을 잉태하고 있는 부분들을 고쳐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게 이제 바로 취약계층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여성이나 아동, 장애인, 다문화 가정, 그러면서도 빈곤계층에게 이 모든 사건, 사고가 다 집중돼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생활, 경제, 범죄, 치안, 교통, 직업생활, 학교생활, 식품, 용품,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점검을 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생활안전 위기의 주요한 내용들입니다. 안전도시 만들기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개념적으로 고민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도시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한 가치와 철학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어떻게 하면 태풍이 왔을 때, 집중호우가 왔을 때, 또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까 하는 수단적, 도구적, 기능적 차원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가치와 철학을 먼저 정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집은 평소에 같이 안전도시 만들기 참여하자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대꾸도 안 해. 네. 그것이 아니라 왜 못 참여할까? 어째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가치와 철학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요. 우리 도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최근 5년 동안 우리 도시의 안전을 위협했던 위기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태풍이 왔었는지, 범죄가 있었는지, 교통사고가 있었는지, 유해 화학물질이 유출되었는지.
유해 화학물질 유출 기업들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화학물질의 사용 양과 종류를 공개하라고 요구합니다. 거의 전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업상의 비밀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 천만에. 이 조그마한 기업들이 무슨 영업상의 비밀이 대단합니다. 탈세의 목소리죠. 미국, 캐나다, 유럽 같은 경우는 연 1톤 이상 사용하는 기업들에게는 모든 화학물질의 일일 사용량과 종류를 다 시스템으로 올리게끔 되어 있어요. 다 올립니다. 대한민국만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안 가르쳐줘요. 밝혀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4만 3천 종의 유해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조차 어떤 화학물질이 어떤 독성을 갖고 있는지 정보조차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 우리 도시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께서는 시청이나 경찰서, 소방서에서 해줄 거라고 믿습니까? 주민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됩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안전마을,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이제 주민들 스스로가 안전은 내 문제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일로 바쁘신지, 그리고 누굴 믿고 누구에게 의존하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게 전략의 1단계입니다. 2단계는 안전도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향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못마땅했던 보수단체나 진보단체, NGO에게 손을 내밀고 시민단체나 이웃주민들을 참여시키시고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안전도시 거버넌스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은 공무원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그러시죠? 정부에서는 이러이러한 인식을 시켜주고 지원을 해주고 결국에 그 사업은 주민들 스스로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 저는 그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예방과 대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대응과 복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전도시 만들기 위한 미래 위기관리의 방향입니다. 첫 번째, 안전도시 만들기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철학이 담겨야 한다. 이 부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세계인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만 모르는 비밀 한 가지. 지방자치단체 제1의 책무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건강을 확보하며 일상의 안전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관리와 관련된 전 세계 어느 책자나 논문을 보셔도 다 나옵니다. 우리의 지자체는 지금 축제를 하고 개발을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제 우선적으로 안전에 신경을 쓰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신종재난 및 융복합재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저수지가 붕괴하고 댐이 붕괴하고 유람선이 침몰하고 슈퍼태풍이 다가오고 있고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모든 도시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안전도시는 결국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시민단체들이 재난안전위험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재난안전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시민안전감시단을 운영하고 안전사회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주체가 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예산을 지원해주고 하는 부분은 누구냐? 그게 바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과감하게 시민들 스스로가 시민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때가 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또 시민 안전협의회를 운영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원한다는 것은 정부 부문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수학여행이나 소풍이나 체육대회나 학교 행사에 학부모 안전관리단이 있어야 들어가야 된다. 만들어져야 된다. 21세기가 시작된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중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면요, 드문 사례겠지만은 곰팡내 나는 방에서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고 거미가 천장에 붙어있고 피가 묻어있는 이불에 먼지 때문에 아이들이 숨을 쉴 수 없고 한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믿으시겠어요? 저는 작년에 제 중학교 2학년 딸아이가 그 수학여행장에 가서 그걸 경험하고 밤중에 아이들이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걸 제가 보고 기겁했어요. 새벽 1시에 담임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아버님, 너무 심한 아이들은 제가 데리고 자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학년부장이랑 교감선생을 바꿔달라고 했더니 옆동에 좋은 방에서 따로 자고 있었어요. 가서 깨워오겠습니다. 술 먹은 교관이 여학생들의 다리를 만졌다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114를 통해서. 당신 술 먹었어? 그랬더니 술 안 먹었어. 목소리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다 깼더라고요. 자다 깬 사람이 아이들 종아리를 만져? 아이들 곁으로 가지 마. 남학생들은 요즘 더 유약한 것 같아요. 초저녁에 그런 방으로 들어갔다가 여학생들은 윽박지르는 바람에 가만히 있었는데 남학생들은 다 뛰쳐나갑니다. 할 수 없이 학교에 인솔교사들이 옆에 있는 다른 모텔에다가 재웠다. 그게 21세기 대한민국의 수학입니다. 이런 얘기하면요, 교수님 요즘 그런 데 없습니다. 있습니다. 제 아이가 결국 학교 못 다니겠다고 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작년에 그만둬버렸어요. 올해 검정고시로 합격해가지고 지금 신나게 놀고 있는데 전 잘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아이가 스트레스가 나요.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남편을 직장에 보내고 그 남편이 어떤 화학물질이 어떤 독성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작업을 하는 것을 기업에 맡길 수가 없고요. 내 자식이 학교에 가 있는데 그 학교 선생님들을 100% 믿고 아이들을 보낼 수도 없는 겁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갖고 나는 보냈으니까 그 다음은 학교 책임이다. 마치 내 기업의 모든 걸 민간 경비업체 맡겨놓고 괜찮아라고 안심하는 거 똑같은 거죠. 시민 중심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제 재난안전 지표를 개발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만족도를 조사합니다. 많은 기업 지자체들이 WHO 인증 안전도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대단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이퍼 작업이나 그냥 단순하게 인증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안전도가 높아졌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 재난안전 지표를 지역별로 마을별로 다 다르게 만듭니다. 재난안전 지표라는 것은요, 전국이 동일한 게 아닙니다. 삼척시가 다르고 서울시가 다르고 서울시 중에서도 성북구가 다르고 은평구가 다르고 송파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 마을마다 도시마다 제각기 안전지표를 스스로 개발하고 그걸 측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한 후에는 꼭 재난안전 평가회의를 주민과 시민단체가 하도록 해야 됩니다. 관에서 하면 평가회의 끝나고 시상식이 있죠. 그게 아니라 이제는 시민들 스스로가 뭘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고민할 때가 됐다. 재난 담당 공무원의 재난관리 업무를 전담화시켜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업무 전담 공무원의 숫자는 몇 명일까요? 전담 공무원은 제로입니다. 제로. 재난 업무 플러스 댐 업무, 재난 업무 플러스 하천 업무, 재난 업무 플러스 건축 업무,
재난 업무 플러스 도로 업무, 교통 업무. 인식이 뭐냐면, 야, 1년에 한 번 나는 재난 때문에 놀고 먹겠다는 거냐, 너는? 이게 지금도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인식 수준이라면, 이제는 재난관리 업무만 1년 내내 할 수 있는 전담 공무원이 이제는 나올 때가 되지 않았냐. 제가 살고 있는 충북 청주시의 면적이 서울시의 1.6배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청주시의 면적이 1.6배예요, 서울시. 그런데 그곳에 재난관리 업무만 전담하는 사람이 없어요. 터지면 중앙정부에서는 3일 내에 재난 피해 내역을 시스템으로 올리지 않으면 피해 복구 지원비를 주지 않겠다. 그 피해난 지역을 자전거를 타든 다 돌아다니려고 하다 보면 해마다 재난이 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과로사로 죽습니다. 항상 그래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은 이 좁은 지역에 25개 구가 있다 보니까 면적이 좁지만 이 분단이나 시단위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그런 점도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왜 쓰지 않느냐라고 지적합니다. 제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못 쓰는 거죠. 제대로 만들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는 유관 부서 및 유관 기관이 모두 함께 모여서 매뉴얼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보통 짧게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두 번째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 지역의 새로운 환경의 변화 요소들을 매뉴얼에 담아줍니다. 업데이트시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만들어진 매뉴얼을 가지고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매뉴얼 작업은 일주일 이상 걸리면, 만드는데 일주일 이상 걸리면 무능한 공무원으로 찍힙니다. 왜? 상급기관의 매뉴얼, 인근 자치단체에 잘 만든 매뉴얼을 파일로 다운받아서 컨트롤 CV 용법이라고 하잖아요. 컨트롤 C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주소 바꾸고 이름 바꾸고 전화번호 바꾸고 결제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방자치단체마다 방재 안전직렬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반복된 대피훈련이 계속해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잠시 전에 9.11 테러 동영상 보셨을 겁니다. 그 동영상 속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죽어간 소방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343명이 죽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건물이 무너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가족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들어가기 직전에. 여보 미안해, 나 죽을 것 같아. 나 못 나올 것 같아. 사랑해. 이 문자들을 보내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죽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모 기관에서는 제발 한 명이라도 구하라.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서 생존자들이 따로 나올 거 아니냐라고까지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생존자를 구하러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조타실로 가서 선원들을 구해야죠. 이제 우리들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데요.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입주해 있던 기업 중에 모건 스탠리사라고 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사에서는 당시 2,678명이 그 건물 속에 있었는데 생존한 사람이 2,668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93년도 알카에다의 제1차 테러가 있은 후부터 위기관리 담당 직원이 CEO에게 보고를 드리고 불시에 수시로 대피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재난이 발생하면 제일 당황스러운 일이 뭐죠? 모든 전기가 끊어지고 암흑으로 보입니다. 그 속에서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을 찾아서 내려가는 일, 그 훈련을 수없이 반복했던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모건 스탠리사는
전 세계 지사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수시 불시 훈련. 그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도쿄 지점에 1200명이 전원 다 생존했다. 이제 과거의 교훈을 학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3대 참사가 있다고 늘 주장합니다. 첫 번째,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두 번째,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제 세 번째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95년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을 때 정부에서는 두 가지 안을 내놨어요. 재난관리법을 제정했고 내무부의 민방위본부를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가 난 후에 정부에서 또 두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했고 소방방재청을 설립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있고 정부는 또다시 재난안전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고 국가안전처를 만들겠다고 얘기합니다.